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올해로 70이 된 박영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도와줬던 박영숙 할머니를 식모 취급하며 당연한 듯이 부려먹었던 아들 내외. 그리고 그런 아들 내외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박영숙 할머니의 기막힌 복수. 지금부터 한번 들러주실래요? 사연 후반부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박씨 할머니는 아들 영진 씨네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박씨 할머니에게 주어진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70에 무슨 숙제냐고요? 바로 박씨의 손자 지안이를 돌봐주러 가야 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들네 집으로 출근을 한 지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유치원에 보내기엔 지안이의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아들 영진 씨네 형편상 보모를 부를 수도 없었죠. 처음엔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루 이틀 정도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며 박 씨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주었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바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어디 지안이를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박 씨도 자신이 아들 내외에게 도움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손주 지안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가슴 벅찬 행복이었죠. 손주 지안이도 박씨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듯이 박씨 할머니를 불러대기 시작한 아들 내외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 이틀씩 지안이를 봐주기 시작했었지만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씨 할머니가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오는 걸 당연하게라도 생각하는 듯 며느리 수빈 씨는 어떤 통보나 의논도 없이 지안이를 박씨에게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 20대, 30대도 힘들어하는 게 육아인데 나이가 70이 다 된 박씨 할머니에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지안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몸이 지치고 체력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수빈아, 엄마가 내일은 병원을 좀 가봐야겠어. 손목도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내일은 나 대신 지안이 좀 봐줄 수 있겠니? 네, 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요? 갑자기 전날에 지안이를 못 봐주시겠다고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내일 지안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쉬어야 한다고 회사에 말 좀 하면 안 될까? 내일 하루만 지안이 봐주면 되는데 아니면 오전에 잠시 병원에 들렸다가 바로 올 테니 오전에라도 잠시 시간 좀 내줘. 제가 그렇게 자유로웠으면 어머니께 지안이 봐달라고 부탁도 안 드렸죠. 그리고 적어도 이틀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저도 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너한테 피해 안 주려고 이때까지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더는 못 버티겠어.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몇 번을 앉아서 쉬었다. 온 줄 몰라.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저한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그거야 너희들이 혹시 걱정할까봐 굳이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너희들한테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허리 아픈 지는 한참 됐어.
어떻게 된 게 박 씨와 며느리의 위치가 정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빈 씨가 박 씨에게 손주 지안이 좀 봐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분명 맞는 건데, 박 씨가 쩔쩔매며 수빈 씨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으니깐요. 처음엔 분명 좋은 마음에 손자 지안이를 매일같이 돌봐주고 있었던 박 씨였고, 신세를 지고 있던 건 며느리 수빈 씨였죠. 하지만 이런 박 씨의 도움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며느리 수빈 씨였습니다. 그리고 하다 이젠 박 씨가 수빈 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영진 씨와 수빈 씨의 입장도 있고 상황이 있으니 개인적인 약속이 생기면 항상 일주일 전에 미리 얘기를 했던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두세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고요. 하지만 몸이 아픈 건 박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들 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플까요? 박 씨도 젊었던 20대 시절이 있고 30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박 씨는 젊어봤지만 수빈 씨는 늙어본 적이 없으니 박 씨 할머니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 영진 씨에게 손주 지안이를 내일 하루만 봐달라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하필이면 영진 씨가 경북 울진으로 며칠간 출장을 갔기 때문에 아들 영진 씨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가 몸은 아픈데 눈치 보이고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간의 박 씨 할머니의 희생과 고충을 남몰라라 하는 수빈 씨의 태도에 박 씨 할머니도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북받쳐왔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억지로 꾹꾹 참으며 몇 번을 더 부탁했지만 결국 며느리 수빈 씨는 내일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는 박 씨 할머니의 부탁을 묵살했고, 다음 날 박 씨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박 씨 할머니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꽤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에요. 박 씨는 박 씨의 집에서 아들 영진 씨네 집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이나 제자리에 주저앉아 아픈 허리를 부여잡았고, 길가의 전봇대에 기대어 몇 번이나 숨을 골랐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손주 지안이 생각에 그럴 수도 없는 박 씨였어요. 아무 일도 모르는 듯 박 씨를 보며 활짝 웃는 손주 지안이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주를 보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죠. 자식은 미워할 수 있어도 절대 손주는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량한 본인의 신세를 손주의 미소로 대신 위로받고 있는 박 씨였어요. 하지만 박 씨를 보고 환하게 웃는 지안이의 미소를 봐도 며느리 수빈 씨에 대한 괘씸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슴속에 삭히고만 있던 박 씨였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지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니 오히려 본인을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던 박 씨였기 때문입니다. 수빈아, 너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이리 앉아보렴. 네? 무슨 일이세요? 너는 내가 지안이를 돌봐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긴 하는 거니? 어떻게 내가 몸이 아파서 하루만 병원에 다녀오겠다는데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긴 생각하죠. 근데 저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일을 해야 지안이 분유값이라도 벌죠.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너 만약 지안이가 어디 아프더라도 모른 척하고 회사에 나갈 거니? 나한테만 맡겨놓고 지안이가 아프든 말든 모른 척 할 거냐 이 말이야. 지안이가 아프면 당연히 회사에 휴가 내고 지안이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가겠죠. 근데 지안이랑 어머니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지안이는 고작 해야 이제 2살이고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성인이시잖아요. 지안이랑 어머니랑 같아요? 뭐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았던 박 씨였습니다. 마음 같아선 정말 며느리에게 소리라도 시원하게 질러버리고 싶었지만 똘망똘망한 눈으로 박 씨와 수빈 씨를 지켜보고 있는 지안이가 눈에 들어와 차마 그러지도 못했죠. 수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크게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금방이라도 터지려는 화를 겨우 누그러뜨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수빈아, 그러면 꼭 이 엄마가 지안이를 돌봐줘야 한다는 그런 법이라도 있어? 나는 어디까지나 영진이랑 너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니 어머니, 그러면 지금 억지로 지안이를 돌봐주고 있었다는 말이세요? 어떻게 자기 손주 돌보는 일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안이가 싫다는 게 아니라 자식을 돌보는 건 원래 너희 일이고 할머니 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사돈댁은 왜 한 번도 지안이를 돌보러 오시지 않는 거니? 사돈댁은 지안이를 손주로 생각하시지 않는 거야? 그야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손주 좀 돌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바깥 사돈 말고 안 사돈은 집에서 쉬시고 계시잖아. 지안이가 내 손주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참고 지냈는데 나도 이젠 할 말을 좀 해야겠어. 내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가봐야 하니깐 안사돈을 부르든 네가 회사를 쉬든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던 박 씨였지만 차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꺼내진 못했던 박 씨였습니다. 너무 속 좁은 시어머니처럼 보일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며느리 수빈 씨와 더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게 불보듯 뻔해 보였기 때문이죠. 더 얘기해봐야 싸움만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한 박 씨는 아들 영진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 영진 씨만큼은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던 박 씨였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영진 씨는 그간 있었던 일을 수빈 씨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수빈 씨의 이야기를 들은 영진 씨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가 지안이를 돌봐주지 않아 수빈 씨가 큰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영진 씨는 곧장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엄마, 조금 전에 집에 도착해서 수빈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갑자기 지안이 돌봐주러 아침에 안 오셔서 수빈이가 회사에서 엄청 곤란을 겪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영진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 말도 없이 안 갔겠니? 너랑 수빈이랑 직장 생활도 잘하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이 엄마야. 수빈이가 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럼 미리 수빈이한테 얘기는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야기하셨는데요. 본인에게 불리한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전적으로 박 씨가 잘못한 것처럼 영진 씨에게 이야기를 했던 수빈 씨였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말이죠. 박 씨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손주 지안이를 돌봐줬더니 돌아오는 건 비난과 손가락질밖에 없었으니깐요. 그래도 아들이라면 본인을 이해해 주겠지 생각했던 박 씨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그 전날에도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하루만 지안이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더구나. 엄마가 너희 집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허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린 줄 아니?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아침에 엄마를 데리러 와본 적이 있어? 저희도 아침에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아침에 엄마를 모시러 가겠어요? 난 너희들보다 훨씬 일찍 집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말이야? 그날도 수빈이가 무조건 다음날 지안이 돌보러 와야 한다 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갔어.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만 같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은 꼭 하루 쉬어야 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엄마 보고 어쩌라는 거니?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누가 지안이를 돌봐주겠어요? 저도 출장 가서 집에 없었고 수빈이도 회사 일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조금 희생해 주셔야죠. 뭐라고? 희생이라고 했어? 그런 일방적인 희생이 어딨어? 내가 수빈이 보고 왜 안사도는 한 번도 지안이를 돌봐주러 안 오냐고 했더니 왜 아무 말도 없는 거니? 사돈댁이 엄마 집보다 훨씬 너희 집에서 가깝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가 있어? 어디 같이 놀러 갈 때만 자기 손주고 돌봐주는 건 전부 엄마 일이야. 아니 그건 지안이는 엄마 친손주고 장모님한테는 외손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봐주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수빈이한테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조심 좀 해주세요. 참을 만큼 참은 박 씨였고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조심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에겐 친손주고 안사돈한테는 외손주라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구시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영진 씨도 속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급한 대로 둘러댄 변명인 게 뻔했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손주 지안이를 한동안은 못 보게 되더라도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은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위의 친구들은 은퇴를 한 후 자기 남편과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던데 이 나이 먹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듯한 본인의 신세가 너무 참담하게 느껴진 박 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오전에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볼 수도 없었고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낙엽이 지는 공원을 산책하러 다닐 수도 없는 마치 죄수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 씨를 비참하게 만든 건 대놓고 안사돈과 차별하는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의 태도였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진 씨와 수빈 씨가 결혼을 할 때도 더 많은 돈을 보태준 건 박 씨였습니다. 박 씨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돈댁이었지만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박 씨의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아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줬고 사돈댁에서는 간단한 혼수만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게 자식들한테 받는 대접은 정반대였으니깐요. 통화를 하다 아무 대답 없이 박 씨가 전화를 끊자 곧장 영진 씨로부터 몇 통의 전화가 연달아 왔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이참에 확실히 결론을 지어놔야겠다 생각한 박 씨는 고심 끝에 아들 영진 씨의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엄마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시면 어떡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앞으론 너희 집에 갈 일 없으니 연락 안 했으면 한다. 마음속에 꾹 눌러왔던 이야기를 영진 씨에게 통보하고
곧장 전화를 끄는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휴대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끊없이 왔지만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젠 자신도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본인의 인생을 찾아야겠다. 결심한 박 씨였거든요.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느라 한동안 나가지 못했던 아파트 시니어 클럽에도 다시 나가고 자주 가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나와 낙엽이 무성한 공원 벤치에 앉아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모처럼 찾은 해방감에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박 씨였어요. 오랜만에 아파트 시니어 클럽에 가니 반가운 얼굴들이 박 씨를 반겨줬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길래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을 했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박 씨를 둘러싸고 다들 안부를 물어봤죠. 박 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건 역시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를 앉혀놓고 이런 박 씨의 고충을 이야기해봤자 이해해 줄 리 만무하니깐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고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닌지 조심스레 물어보는 이 씨 할머니였어요. 박 씨는 그간 본인에게 생겼던 일을 이 씨 할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 할머니도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들네 집에 손주를 돌봐주러 다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랑 노예처럼 지내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씨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손주 좀 돌봐달라고 할 때 이 씨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1년 넘게 손주 돌봐주는 일에만 묶여 살았거든요. 본인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박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 누구 하나 본인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남몰래 가슴속으로만 눈물을 흘려왔던 박 씨였기 때문이죠. 왠지 이 씨 할머니라면 이런 자신의 고통에 잘 공감해주고 현명한 대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도와주기만 하면 진짜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박 씨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을 분리할 줄 아셔야 해요. 박 씨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입장이지 손주를 양육하는 책임은 아들과 며느리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그런 부탁을 들어도 남몰라라 하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 박 씨는 어지러웠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있던 머릿속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큰 안도감 또한 느꼈습니다. 더 이상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아들 영진 씨한테 통보를 하고 난 후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에요.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고 부모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손주 지안이에게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신경 쓰고 챙길 용기, 그리고 아들 영진 씨와 며느리 수빈 씨도 어른이고 손주 지안이의 부모이니 그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박 씨만 아들과 며느리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안사돈처럼 남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만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 후로 박 씨와 아들네 사이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박 씨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런 박 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아들과 며느리였거든요. 더 이상 박 씨의 안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마치 남남이 된 듯 서로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박 씨는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안 좋았던 허리도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젊을 때처럼 쌩쌩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매일같이 아들네 집에 출근할 때보단 훨씬 상태가 좋아졌죠. 몸이 괜찮아지니 정신적인 여유도 같이 따라오더군요. 예민해져서 쉽게 짜증을 내곤 했던 성격도 너그럽고 여유로워졌어요. 예전 같으면 쉽게 짜증을 낼 만한 일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찾았습니다.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게 됐거든요. 결혼을 하고 손에 쥐어볼 여유조차 없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기타였어요.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기억하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 며칠간은 손가락도 굳었고 오랜만에 만지는 기타가 낯설었지만 어느새 젊었을 때처럼 기타 선율을 연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박 씨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영진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나가지 않은 이후부터 전화 한 통 없었던 아들 영진 씨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박 씨였지만 막상 아들이 전화가 오니 왠지 모르게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할래야 미워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부모와 자식 관계니깐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영진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너는 잘 지내니? 몸은 건강하지? 네, 저야 늘 잘 지내죠. 허리 아프신 건 좀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하니깐 많이 괜찮아졌어.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 수빈이랑 지안이도 잘 지내지? 평화롭고 행복한 본인의 일상생활에 큰 만족을 하며 지내고 있던 박 씨였지만 늘 손주 지안이가 생각나곤 했던 박 씨였어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아들과 며느리 대신 박 씨가 양육을 도맡아 왔었고 지안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박 씨였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손주 지안이의 얼굴을 못 본 지도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너무 저희 입장만 생각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지안이를 돌봐주러 오는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영진아, 지금이라도 그런 말을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사실 지안이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이후로 너희한테 연락 한 통 없길래 자식한테도 버림받았다 생각하며 지내왔어. 지금이라도 그때의 엄마 심정을 이해해주니 서운했던 감정도 싹 사라진 것만 같아. 앞으로 엄마도 연락 자주 할 테니 종종 같이 밥도 먹고 꾸준히 얼굴 보면서 지내자꾸나. 아들 영진 씨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과를 받으니 오히려 더 미안해진 박 씨였어요. 내가 고생하는 걸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엄마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속 좁고 이해심이 없는 부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 내외 그리고 손주 지안이와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박 씨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아들네와 꾸준히 왕래를 하고 지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1년 만에 되찾은 자기 일상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던 박 씨였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꼈던 박 씨입니다. 아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화해의 뜻을 전했으니 이번엔 박 씨 차례인 것 같았어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아들네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영진아, 너랑 수빈이가 괜찮으면 이번 주말에 한번 놀러 가도 괜찮을까? 이번 주말에요?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혹시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으신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 어쩜 엄마랑 생각이 똑같니? 역시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갈 테니까 오랜만에 수빈이랑 같이 밥도 먹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전해주렴. 아, 근데 엄마, 음식 만들어서 오시는 건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돼요. 왜? 이번 주엔 어디 나가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음식 해갈게. 사실은 이번 주에 저랑 지혜랑 둘 다 주말에 사무실에 나가봐야 해서요. 근데 장모님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엄마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했죠. 박 씨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아들에게 다시 한번 배신을 당했다 생각한 박 씨는 순간 큰 소리가 나올 뻔한 걸 가까스로 목구멍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아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다시는 아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손주 지안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번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용기를 내서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영진아, 엄마는 너가 엄마하고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줄 알았더니 결국은 지안이를 다시 좀 봐달라는 얘기야?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 회사 근처에 유아유치원에 지안이를 맡기고 있는데 주말엔 유치원을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좋은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번뿐이라는 아들 영진 씨의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박 씨도 아들 영진 씨의 말을 100%다 믿진 못했어요. 저번에도 한두 번 손주 지안이를 돌봐주러 가다 결국 1년 넘게 매일같이 출근을 했었으니깐요. 그래도 이번엔 자신이 있는 박 씨였어요. 만약 그 다음 주에도 또 손주 지안이를 봐달라고 하면 냉정하게 거절할 용기가 있고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 지안이를 돌보는 거니 하루쯤이야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매일 가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겠지만 몇 달에 한 번 정도야 손주 지안이와 놀아준다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속는 셈 치고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손주 지안이는 정말 몰라볼 정도로 자라 있었어요. 그리고 손주 지안이의 얼굴 위로 아들 영진 씨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영진이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았구나 싶어서 옛 추억들을 회상하기도 했고 박 씨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도 박 씨 품에서 안 벗어나려는 지안이를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안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그 눈빛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고 지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론 어떻게든 아들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틈틈이라도 손주 지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단 생각을 하는 박 씨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생각보다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저녁 6시 전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들어오더군요.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하루쯤이야 괜찮다 생각한 박 씨였습니다. 내일도 일요일이고 아들 영진 씨도 바쁜 일은 없을 테니 집까지 태워달려고 부탁을 하려단 참이었어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옷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고기 냄새가 났어요. 분명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둘이 때 맞춰 같이 들어오는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박 씨를 빼놓고 아들과 며느리끼리 고깃집에 다녀온 게 분명했죠.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 엄마를 두고 너희끼리 고깃집에 다녀올 수가 있어? 하루 종일 지안이를 돌보고 있는 나는 뭐 입도 아니라는 거야? 아, 엄마 사실은 오늘 6시쯤에 퇴근했는데 수빈이도 마침 그 시간에 퇴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안이 낳고 나서 부부끼리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같이 저녁 먹고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주엔 저희가 더 맛있는 곳에 모시고 갈게요. 저희도 부부끼리 데이트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때마침 퇴근 시간이 겹치다 보니 저녁만 같이 먹고 들어왔어요.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모처럼 제가 지안이를 돌보고 있어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곤 했지만 왜 본인을 놔두고 갔는지 섭섭한 마음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박 씨였습니다. 눈치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데이트하는데 끼이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뻔히 집에서 혼자 지안이를 돌보고 있는 박 씨 생각이 났을 만도 한데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건지 너무 괘씸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엔 손주 지안이를 데리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던 아들 영진 씨의 말에 또 한 번 모시기는 척 넘어갔던 박 씨였습니다. 늘 이런 우유부단하고 강단 없는 성격이 박 씨 스스로를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박 씨의 성격이었죠. 약속했던 다음 주 주말이 됐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박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들떠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나름 아끼는 옷들을 입으려고 전날에 미리 다려놨는데 온다던 아들 내외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언제 무슨 연락이라도 올까 속절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박 씨였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길래 카톡을 한번 남겨보려고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 씨 눈에 도저히 믿지 못할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안사돈 최 씨가 올려놓은 카톡 프로필 사진이었죠. 고깃집에서 찍은 소고기 사진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고기 사진을 찍은 게 무슨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안사돈 최 씨가 찍은 고기 사진의 끄트머리에 아들과 며느리의 손이 같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끼고 있는 결혼반지도 분명 아들이 끼고 다니던 결혼반지가 분명했고요. 그리고 사진 속 수저 포장지에 고깃집 상호가 보였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박 씨였어요. 아무리 인내심 좋고 사람 좋은 박 씨지만 박 씨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박 씨는 곧장 택시를 잡고 사진 속 고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있던 아들 내외와 안사돈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늘 나랑 약속 잡아놓고 여기서 뭐 하냐고?
내가 혼자 집에서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어떻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람을 집에서 기다리게 만들고 안사돈이랑 고기를 먹고 있을 수 있어? 아니, 엄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야, 김영진, 내가 네 엄마야? 날 엄마라고 생각이나 하니?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자식이라 생각하고 며느리라 생각한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야. 아니, 당신 지금 어디 앞이라고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딸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그 엄마의 그 딸이지. 하여튼 부모를 알면 자식을 안다고. 너희 딸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 지금 지안이 좀 돌봐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손주 좀 돌봐준 게 무슨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야? 내가 1년 넘게 지안이 돌봐주는 동안 당신은 한 번이라도 손주 보러 들려본 적 있어? 이렇게 같이 놀러 갈 때만 당신 손주고 평소엔 짐짝처럼 생각하는 인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아니, 어머니! 진짜 말 조심하세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 계속 막말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못 있어요. 너희 엄마가 지안이 대하는 게 딱 그 꼴이잖아. 그리고 오늘 나랑 약속 잡아놓고 왜 여기서 너희 엄마랑 고기를 먹고 있는지 네 입으로 설명이나 해봐. 며느리 수빈 씨는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멈칫거리다 이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절대 시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사람이라면 꺼내선 안 될 이야기들이지만 수빈 씨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박 씨한테 했던 짓들은 기억도 못하고 당장 눈앞에서 자기 친정엄마가 박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지안이 좀 돌봐주신 게 다지만 친정엄마는 매달 생활비로 쓰라며 돈을 보태주셨다고요. 그럼 어머니가 저희 입장이라면 누굴 모시고 가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안 줬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는 말이야? 엄마, 수빈이 말도 맞긴 맞잖아요. 저희한테 매달 100만 원은 넘게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장모님부터 챙기고 엄마를 챙기는 게 순서잖아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오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나랑 약속을 잡지를 말던가. 나랑 약속을 잡아놓고 왜 사돈이랑 고기를 먹고 있냐고. 오늘 엄마 모시러 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다고요. 장모님도 고기가 드시고 싶다는데 제가 어떡해요? 지금 저희한텐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100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것도 이해 못 해주세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다고요. 내가 너희 집 살 때 돈만 안 보태줬어도 나도 너희한테 생활비 정도는 줄 수 있었어. 내가 너희 도와준 건 기억도 못하고 어떻게 너희 장모가 도와주는 것만 기억을 하니?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지금도 매달 들어온다고요.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온 고깃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참아왔던 울분이 드디어 터져버린 거죠. 그러곤 아들 내외와 안사돈 앞에 놓인 그릇과 접시들을 모조리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한 맺힌 박 씨의 울음소리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차마 박 씨를 말리지 못했어요. 박 씨의 한 맺히고 서러운 울음소리에 분명 알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들 내외와 안사돈이 앉은 테이블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눈이 뒤집힌 박 씨는 울부짖으며 손에 잡히는 대로 아들 내외와 안사돈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찾아왔고 박 씨와 아들 내외 그리고 안사돈을 각각 떼어놓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물어보더군요. 경찰 앞에선 사실을 얘기하기 부끄러웠는지 아들 내외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막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시원한 참교육을 해줬다는 생각과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잘해주려고만 하다 보니 호구처럼 이용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박 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박 씨 할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박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박 씨 할머니가 본인의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한마디와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박 씨 할머니가 부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위로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0대 후반 최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최명자 할머니 슬아엔 첫째 아들 건우 씨와 둘째 딸 보람 씨가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금 본인 명의의 집 없이 딸 보람 씨의 집에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만에 최 씨 할머니 명의로 된 본인 집을 잃고 딸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최 씨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최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그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최 씨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진 않았지만 최 씨는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공원을 산책하며 맞는 따뜻한 햇살과 작은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런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최 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쭉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딸 모두 결혼도 했고 아들 내외는 손주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최 씨가 눈을 감을 때까지 큰 걱정거리 없이 매일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집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화분 한두 개로 시작했지만 식물을 기르는데 흥미가 생겼고 어느덧 베란다엔 빼곡하게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마치 자식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화분에 물을 주며 아들 건우 씨와 딸 보람 씨가 어렸을 때 추억에 잠겨 있던 최 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건우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가 자식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때맞춰 전화가 오는 아들 건우 씨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선희 이모랑 약속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데 내일은 어때?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가 조금 급해서 그런데 약속 좀 미루시고 저랑 저녁 좀 같이 먹어요. 엄마랑 밥 먹는 게 급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언제든지 시간 되니까 다음에 너 시간 괜찮을 때 보면 좋겠는데 당일날 갑자기 약속 취소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아니, 제가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말 한시가 급하거든요. 아니면 선희 이모한테는 제가 전화해서 약속 좀 미루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6시까지 엄마 집 앞으로 갈게요. 왠지 모르게 다급해 보이는 아들 건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의 건우 씨가 뭔가에 쫓기듯이 다급해 보이길래 조금씩 걱정이 되는 최 씨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당일날 다급히 보자고 재촉하는지 최 씨의 마음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최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도 나이가 들고 아들 건우 씨도 벌써 40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최 씨 눈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건우 씨였기 때문이에요. 80이 된 할머니가 60이 된 아들에게 집에 돌아갈 때 차 조심하라는 말을 항상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들이 몇 살이 되었건 엄마 눈에는 늘 보듬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아들이니깐요. 그런 아들에게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바싹 마를 만큼 긴장이 되었던 최 씨였어요. 제발 큰 일은 아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지만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나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게 최 씨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교훈 중 하나였거든요. 약속 시간인 저녁 6시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던 건우 씨였는데 약속 장소를 바꿔 집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자더군요.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건우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얘기들은 꺼내지도 않고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도 묻지 않고 최 씨의 손을 잡고 다급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건우 씨였어요. 엄마, 내가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널 도와달라고?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엄마가 도와주든 말든 결정을 내리지.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설명부터 해줄래? 사실 제가 빚이 좀 생겨서요. 빚이 생겼다고? 얼마나? 아니 얼만큼 빚이 생겼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를 찾아온 거야? 엄마 생각보다 빚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나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빚이 얼마나 생겼고 왜 생겼는지부터 얘기해봐. 엄마 속이려 들지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보렴. 최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들 건우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펑펑 울다가 온 것처럼요.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건우 씨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듯 다리를 쉴 새 없이 떨고 있었고, 건우 씨도 모르게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최 씨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분명 사소한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아들 건우 씨가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구나 싶은 최 씨였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6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우야,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돈이 쉽게 벌리다 보니 점점 큰 돈을 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며칠 사이에 큰 돈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빚까지 지고 은행 빚으로도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 그리고 사채까지 쓰게 됐어요. 본전만 찾고 손을 대려고 했는데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아들 건우 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에 최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행에서만 빌렸으면 어떻게든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겠지만 사채를 쓴 게 문제였어요. 사채업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할 게 뻔하니깐요. 아들이 큰 빚을 졌다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됐지만 사채업자들이
혹시나 아들 몸에 손이라도 댈까 너무 걱정이 됐던 최 씨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돈을 입금만 하면 회사에 찾아온대요. 회사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라도 다녀야 나머지 빚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회사에서 잘리면 저 정말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최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몸을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최 씨였어요. 자식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살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최 씨였지만 막상 자기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으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던 최 씨였습니다. 인정 많고 사람 좋은 최 씨의 성격이 이럴 때면 큰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못했던 최 씨의 성격 탓에 살면서 크고 작은 손해들을 봤던 최 씨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최 씨였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그 순간에도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론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건우 씨의 모습을 보고 최 씨는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는 걸요. 건우야, 엄마가 얼마 정도 도와주면 돼. 은행 빚까진 엄마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라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얼마 정도 빌렸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1억 정도예요. 1억 1천만 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니, 사채업자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1억이 넘는 돈을 빌려. 돈은 준비가 됐는지 건우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온 사채업자였어요. 내일 오전 12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갈 거라며 건우 씨의 회사 주소를 읊어대고 있었죠. 그러곤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진호의 이름부터 며느리 지혜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와이프랑 자식한테 큰 일이 생기기 싫으면 내일 오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입금하라면서 말이에요. 아들 건우 씨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채업자의 목소리에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최 씨였어요. 아들 건우 씨를 살리려면 일단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고 생각한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겐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줄 돈이 없었어요. 최 씨가 은행에 들어놨던 2천만 원짜리 예금을 깨서 아들 건우 씨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건우 씨가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1억이 넘으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최 씨였거든요. 엄마, 저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건우야, 당연히 엄마도 너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는 2천만 원짜리 예금 들어놓은 게 전부야. 그 이상은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 좀 살려달라고요. 지혜는 조금 모아놓은 돈이 없대. 지혜가 그래도 조금은 도와줬을 거 아니야? 아니요. 지혜는 제가 사고 친 거 알자마자 저랑은 못 살겠다고 진호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진호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럼 뭐 이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조만간 이혼 소송도 걸어올 거래요. 다 제 잘못인데 어쩌겠어요. 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 진호마저 앞으로 못 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절대 그런 일만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최 씨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예금 2천만 원만 아들 건우 씨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손자 진호 생각에 판단이 흐려지고만 최 씨였어요.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을 뺏어 사채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진 사채업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질 만큼 무서웠지만 손주 진호를 다시 건우 집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딱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1억이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이러더군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최 씨였지만 사채업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우 씨가 빌려간 원금만 1억 1천이고 지금까지 이자를 합치면 2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죠. 세상에 이렇게 이자가 센 경우가 어딨냐고 불법을 저지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용기를 내서 따졌던 최 씨였지만 사채업자의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억지로 건우 씨한테 돈을 빌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센 걸 알고도 건우 씨가 스스로 자기들을 찾아온 게 아니냐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겠다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다고 어머니 이름이 최명자이고 인생 아파트 305동에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직 부동산이 문을 안 열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게 문을 열러 올 때까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너무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최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올라서 아들이 진 빚 2억은 가까스로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놨기 때문에 2억을 다 받진 못할 것 같았고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놨던 예금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 씨가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이 아들 건우 씨의 빚을 정리하는데 들어간 거죠. 본인이 살던 집을 정리한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손주 진호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방 하나를 최 씨가 쓰게 됐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급히 집을 떠난 탓인지 곳곳에 손주 진호의 흔적들이 남아있더군요. 진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진호의 옷가지들, 그리고 진호가 뜯어놓고 다 먹지도 못한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진 최 씨였습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아들 내외의 생활을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최 씨였죠. 최 씨는 집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한가득 쌓인 빈 소주병부터 치웠어요. 빈 문제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던 건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탓인지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아들 건우 씨를 데리고
엉망이 된 집 정리를 끝냈어요. 이 정도면 집을 떠난 며느리 지혜 씨와 손주 진호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건우 씨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을 했고 집에 혼자 남은 최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려고 했죠. 손주 진호가 이혼 가정에서 잘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자존심을 다 숙이고 어떻게든 부탁을 할 생각이었어요.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최 씨였지만 다행히 며느리 지혜 씨는 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건우 엄마로서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는 건우 씨랑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시어머니들과 달리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거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저랑 건우 씨 사이의 문제예요. 건우 씨한테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랑 건우 씨 월급을 다 쏟아 넣어도 늘어나는 이자도 감당 못해요. 저 아직 30대예요. 건우 씨 때문에 제 인생마저 망가질 순 없다고요. 지혜야,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건우 대신 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할 테니 제발 진호 데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엄마가 급한 대로 건우 빚도 갚아줬어. 나머지 빚은 너희 둘이 열심히 돈 벌면서 몇 년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용서해줘. 어머니께서 빚을 갚아주셨다고요? 얼마 정도나요? 최 씨는 지금껏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며느리 지혜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진 못했지만 사채업자한테 졌던 빚은 다 갚아줬으니 둘이서 은행 빚만 갚아나가며 살 순 없는지 며느리 지혜 씨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의 반응은 최 씨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건우 씨가 사채업자한테까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죠. 2억 가까이 되는 은행빚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렸다는 건 전혀 몰랐던 지혜 씨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우 씨와 이혼을 하겠다는 지혜 씨의 마음이 더 굳어진 거죠. 사채업자한테까지 큰 돈을 빌리는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고 그런 아빠 밑에서 아들 진호를 키울 수 없다는 지혜 씨의 통보에 최 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최 씨도 더 이상은 며느리 지혜 씨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손주 진호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최 씨였지만 최 씨도 며느리 지혜 씨의 입장이 이해가 됐거든요. 모든 건 아들 건우 씨의 잘못이니 무작정 아들을 용서해주고 집에 와서 다시 아들과 살아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최 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술에 잔뜩 취해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본인 집을 팔고 아들 건우 씨의 사채 빚을 정리해 줄 때 둘이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돈을 아껴서 하루빨리 남은 은행 빚들을 정리하자고 약속을 했었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건우 씨였습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들 건우 씨 근처에 있기도 힘든 최 씨였어요. 최 씨도 사람입니다. 아들 건우 씨의 엄마이기 전에 최 씨도 사람인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최 씨였어요. 본인이 그만큼 희생해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본인과의 약속을 한낱 종이장 취급하는 아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최 씨였습니다. 건우야, 너 엄마하고 한 약속 벌써 잊었어? 빚 다 갚기 전까진 술 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살기로 했잖아. 도대체 얼마나 마시고 들어왔길래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에휴, 엄마! 도저히 술 안 마시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와이프랑 자식도 절 떠나버리고 월급 받으면 그대로 은행 이자로 들어간다고요. 제 마음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살던 집까지 팔아서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네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가져가는 거잖아.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성질을 내는 거니? 그렇게 잔소리만 하실 거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나이가 40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잔소리 듣고 살기는 싫다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고 널 도와줬더니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럼 이 엄마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니? 길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애초에 널 안 도와줬으면 네 집에서 빌부터 살 일도 없을 텐데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준 거 아니세요? 제가 엄마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요. 이사 가면 엄마도 데리고 가야지. 엄마가 이 나이 먹고 수중에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설마 엄마 버리고 너 혼자 이사 갈 생각은 아니지?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집에 넣어놓은 전세보증금 타서 빚 갚는데 보태 쓰고 원룸에 들어갈 거예요. 그 좁디 좁은 원룸까지 절 따라오실 생각이세요? 건우 씨가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는 걸 보고 아차 싶었던 최 씨였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도와줬지만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히고 말았죠. 아들 건우 씨가 눈물로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대하지 못한 본인을 후회하고 있는 최 씨였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보금자리며 비상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뒤늦은 후회를 한다 해서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깐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읍소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젠 오히려 최 씨가 아들 건우 씨에게 제발 집에서 내쫓지 마라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아들 건우 씨는 최 씨와는 달리 정말 냉정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 자기 집에서 내쫓고 말았죠. 최 씨는 땅을 치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아들 건우 씨를 원망했어요. 아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본인의 행동이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보람 씨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신세 좀 지자는 부탁을 입 밖으로 꺼내기 한결 수월했겠지만 사위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들어가는 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최 씨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당장 그날 밤을 보내는 것부터 문제였거든요. 어느새 겨울은 성큼 다가와 온 세상이 얼어붙을 만큼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몹시 추운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딸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수십 번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최 씨였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한겨울 저녁에 길을 배회하던 최 씨의 손끝과 발끝은 꽁꽁 얼어붙었고 코와 귀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추위에 아려왔습니다.
결국 딸 보람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보람 씨는 사위 인규 씨와 함께 길에서 배회 중인 최 씨를 데리러 왔어요. 사위 인규 씨의 차에 타고 보람 씨가 건네준 핫팩을 받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린 최 씨였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어디 발붙일 보금자리 하나 없는 본인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본인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최 씨였죠. 최 씨는 딸 보람 씨의 집에 도착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사실 보람 씨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거든요. 아들 건우 씨가 본인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서 건우 씨 집에 들어간 줄로만 알고 있던 보람 씨였습니다. 아니, 엄마 집까지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아주면 어떡해? 엄마가 갚아준다고 해서 오빠가 더 빚을 안 질 것 같아? 걔 벌은 안 못 준다고. 저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건우가 펑펑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너도 다음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도 그렇지. 도와주더라도 엄마가 살 집까지 팔면 어떡해. 진짜 김건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엄마 집까지 뺏어먹는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진짜. 딸 보람 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건우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최 씨의 연락은 물론 보람 씨의 연락도 받지 않는 건우 씨였습니다. 다행히 딸 보람 씨와 사위 인규 씨는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최 씨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고 혹시 최 씨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늘 최 씨를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준 딸 내외였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면 되니 절대 불편해하지 말라며 최 씨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부부였죠. 하지만 딸 내외가 아무리 최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한다고 한들 최 씨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날 신혼집에 얹혀 산다는 건 절대 편하게 마음 먹을래야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마냥 언제까지 신세만 질 순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많은 최 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어딜 가든 늘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최 씨였고 그럴 때마다 큰 좌절감만 맛본 최 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최 씨에게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작은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들 최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에 눈치도 덜 보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최 씨였어요. 앞으로 2달 정도만 돈을 더 모으면 단칸방을 구할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도 기운을 내 출근을 하고 있던 최 씨였습니다. 그때 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한 최 씨는 다시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던 거죠. 바로 사채업자 박 씨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연락을 안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 김건우 씨가 또 저한테 돈을 빌려놓곤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건우 일은 건우 일이니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젠 건우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거든요. 건우 씨 일은 건우 씨 일이 맞긴 한데
어머니 일이기도 하죠. 건우 씨가 돈을 못 갚으면 저희가 어머니한테라도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따님 집에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게 말할 때 건우 씨가 빌려간 돈 내놓으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딸 집까지 찾아온다니.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린 최 씨였어요. 출근을 해서도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엔 온통 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만 했던 최 씨였습니다. 결국 그날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죠. 정말 더 이상은 아들 빚을 정리해 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단칸방이라도 구하려고 몇 달간 모아둔 보증금 300만 원이 최 씨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당장 경찰서에 가서 사채업자를 고소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최 씨는 사채업자가 무서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채업자한테 아들 건우의 빚을 대신 갚아줄 형편도 안 됐고 딸 보람 씨한테 아들 건우 씨의 빚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꺼낼 수가 없었죠. 딸 보람 씨의 계속되는 설득에 용기를 낸 최 씨는 어렵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박 씨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 쪽에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경찰 쪽에선 자신들이 사채업자 박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준다 말을 하고 사채업자와 약속을 잡으라고 부탁을 한 거죠. 며칠 뒤 최 씨와 사채업자 박 씨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최 씨가 건네준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한 사채업자 박 씨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고 했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이 박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최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였죠. 공포감에 몸을 떨고 있는 최 씨를 딸 보람 씨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보람 씨가 경찰에 끌려가던 박 씨에게 달려들더군요. 경찰도 깜짝 놀라 보람 씨와 박 씨를 떼어놓았는데 보람 씨가 끝까지 박 씨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람 씨의 입에서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박치승 씨라는 이야기였죠. 경찰들도 깜짝 놀라 보람 씨에게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친구가 맞는지 되물어봤고 보람 씨는 틀림없이 박치승이 맞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칠승! 내가 너 못 살아볼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오빠랑 붙어 다녔던 박칠승 맞잖아. 왜 말이 없어?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사채업자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박 씨의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벌써 20년도 더 전이라 희미한 기억 속에만 있는 아들 친구의 얼굴이지만 조금씩 박 씨의 얼굴 위로 어렸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최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를 속인 것 같으니 아들 건우 씨를 현장으로 불러내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다 최 씨는 결국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너가 또 빚을 진 게 있다고 하길래 엄마가 이번에도 해결해줬다는 문자였죠.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이 돈을 좀 쓰고 있으라고 하니 그동안 전화 한 번 받지 않던 건우 씨가 곧장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최 씨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척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건우야, 너가 또 돈을 빌렸다고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일단 비상금 모아놓은 걸로 해결해줬어. 제발 부탁이니 또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빚진 거 갚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사채업자가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나 보네요. 이제 진짜 그런 전화 안 오도록 착실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라도 좀 사 먹어. 밥 굶지 말고. 얼마 정도 있으신데요? 뭐 먼저 돈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거절은 안 할게요. 제 계좌번호 아시죠?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빚도 또 정리해주고 용돈으로 5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으면 안 될까? 만약 그것도 싫다고 하면 엄마도 너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진 않아. 그때까진 사채업자 박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던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건네줬고 용돈으로 쓰라고 500만 원 되는 돈을 준다고 하니 단숨에 달려온 건우 씨였어요. 건우 씨의 친구 사채업자 박 씨도 모든 걸 단념한 채 경찰에 협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사히 돈을 받았고 수고비를 떼고 돈을 보내겠다고 건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던 박 씨였어요. 그날 사채업자 박 씨와 건우 씨까지 하루 만에 모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아들 건우 씨와 사채업자 박 씨는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죠. 그리고 박 씨는 사실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최 씨의 돈을 같이 가로채자는 건우 씨의 제안에 솔깃해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거였죠. 애초부터 건우 씨는 은행에도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자칭 사채업자라는 친구 박 씨에게도 당연히 돈을 빌린 적이 없었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던 건우 씨는 알고 보니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며느리 지혜와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까지 모두 작정하고 최 씨의 돈을 뺏으려 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났습니다. 사돈네도 똑같이 며느리 지혜 씨한테 당했던 거였어요. 이번엔 건우 씨가 아닌 지혜 씨가 사채 빚을 졌다고 사돈네를 속였고 사돈네도 거액의 돈을 박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건우 씨가 큰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이 파토나게 생겼는데 사돈 댁에서 아무런 말이 없길래 너무 의아했던 최 씨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라고 속이며 최 씨와 최 씨의 사돈에게 돈을 받아낸 박치승 씨는 건우 씨와 지혜 씨로부터 총 금액의 30%를 수고비로 받았다고 해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건우 씨와 지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건우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최 씨에게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엄마한테 더 잘하고 조금씩
마음속의 빚을 갚아 나갈 테니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건우야,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합의를 해달라는 거니?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해놓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난 너 같은 아들이랑 지혜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꼭 죄값을 받아서 사람이 됐으면 한다. 엄마 그러면 진호는요? 엄마 손주 진호는 어떡해요? 저랑 지혜랑 감옥에 가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 진호는 어떡하냐고요? 진호가 부모 없이 혼자 크길 바라세요. 진짜 그러길 원하시냐고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 최 씨였습니다. 최 씨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까지 팔며 아들을 도와주려 했겠죠. 하지만 지금 최 씨는 꼭 아들을 엄벌해달라고 경찰에 부탁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의를 해주고 아들 건우 씨를 그냥 용서해준다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 거라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들의 저 못된 버릇과 성품을 고치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 씨입니다. 저에게 사연을 제보하며 최 씨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자식이 도와달라고 한다 해서 이유 막론하고 도와주다간 최 씨 본인처럼 큰 코 다치게 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더군요. 무슨 이유에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절대 자식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려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줘선 안 된다며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늘 수중에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자식을 도와주려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최 씨 본인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쳐가며 돈을 가져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많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댓글로 최 씨 할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